탁구 선수였던 그리고 이제 태능 선수촌장을 했고 또 용인대학교에서 교수 생활 10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 4년을 한 전 탁구 국가대표 이혜리사입니다. 종합선수권대회를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정말 이렇게 우승하고 나서 주니어, 시니어 대표가 제가 됐고요. 이제 뭐 신이 났죠. 개인적으로는 참 모든 선수가 국가대표 되는 게 이제 꿈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일찍 됐죠. 그 대표 선수가 되고 나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이 책임감이라는 게 태극기를 단다는 것은 막중한 책임감이에요. 내가 이 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소녀부긴 해도 우승을 했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목표 설정을 이제 일반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그때 당시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더 어떤 시야나 목표나 나의 어떤 그 기대, 내 스스로 갖는 거를 높이 이제 책정해 놓고 제가 더 박차를 가했죠. 기술적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국가대표 선수가 됐고 실업팀에 있는 선배님들을 다 이기고 국가대표로서의 그 주전 역할을 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신동이 나타났다, 탁구계의 천재다 하는 그런 닉네임을 받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체격 조건이라든가 시합할 때의 그 매너라든가 대범함 이런 게 그때도 보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탁구계에 진짜 큰 일을 할 선수인 것 같다라고 제가 느꼈죠. 이제 제가 국가대표가 돼서 실업팀 수준으로 딱 놓고 보니 부족하구나. 내가 요것만 가지고는 이제 그 종합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수 언니들을 이겼으나 제가 볼 때 제 탁구는 국제적이지 못하다. 더 잘하기가 어렵겠다. 우선 얘기도 기술에 한계가 있다. 모르겠어요. 그때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팀에 딱 들어가서 드라이브를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깜짝 놀래요. 왜 그러느냐? 그래서 제 탁구의 한계점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드라이브라는 기술이 꼭 필요합니다. 좀 꼭 배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알았다. 그럼 드라이브를 한번 해보자. 여자가 드라이브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드라이브가 요즘은 보편화돼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없었거든요. 이 드라이브라는 그 무거운 기술을 배우려면은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저만의 가지고 있는 탁구가 많이 변형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모험이었는데 크게 많은 그 오차 없이 드라이브로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거는 참 잘 배웠다. 선생님이 내가 이 드라이브가 나에게 플러스가 되게 가르쳐 주었지 마이너스가 되게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선수가 됐다. 저는 행운이었다. 이제 그런 감사함이 있죠. 예. 세계대회가 이제 사실 사라예보 세계선수권대회죠. 73년도에. 네. 뭐 이혜리사가 사라예보 없이는 있을 수 없었다라고 다들 이야기하시고 저도 또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날에 저는 제30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유고슬라비아 사라예보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국가대표가 고3 때 저는 처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복식만 뛰었고 이혜리사 정현숙 언니가 이제 주전을 뛰었는데 그때 가장 두려웠던 적은 중국이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당시 때 중국만 봐도 많이 떨렸거든요. 중국 유니폼만 봐도요. 근데 그 시합을 할 때 장면을 보면 지금도 제가 막 소름이 끼쳐요. 그때 당시의 상황이 정말 게임을 너무 멋있게 정말 멋진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포인트 한 포인트가 굉장히 어려웠던 포인트였고 그리고 중국에서 페널티를 안 받았을 때 본인이 가서 그 페널티를 들어서 받으라고까지 그 당시 때 19살이었는데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때 아마 영상을 보면은
그렇게 멋있는 플레이를 한 선수는 제가 보기에는 없었던 것 같고 저는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요. 정말 익사이트한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은퇴를 사라이버 끝나고 하고 싶었는데 못했잖아요. 언제든지 은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제 머릿속에 있었고요. 추락해서 은퇴는 하고 싶지 않았고 은퇴 시점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버밍엄에 가서 딱 그 중국한테 무기력하게 우리가 딱 지고 나니 은퇴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 버밍엄 대회는 사실 저는 개인적인 욕심이 많았어요. 서도 오픈을 장립이라는 훌륭한 선수 이기고 다 해서 버밍엄을 가니까 단체전도 우승이지만 내가 개인전도 한번 해볼 만해. 이러고 갔는데 그 장리라는 선수하고 제가 8강에 너무나 치열하게 해서 제가 3대2로 종합선수권 대회에 지는 것 같은 그런 혈전을 벌였어요. 그러고는 제가 아깝게 져요. 듀스어겐에서. 그러니까 개인전을 그렇게 딱 지면서 그래 내가 타이밍을 놓쳤구나. 은퇴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종합대회하고 세계대회 와서 내가 결정적인 찬스에 놓친다는 건 은퇴하라는 거하고 똑같다. 은퇴하자. 그 돌아와서 그냥 은퇴를 제가 그냥 바로 해버렸어요. 제가 정말 자고 나서 바로 했어요. 예. 이렇게 저렇게 이제 탁구 팀 창단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회사에 계시는 어른들이나 또는 어떤 공식 행사에 가서 그런 그 그룹에 관련된 분들을 뵈면은 탁구팀 하나 창단하시죠. 탁구팀 하나 창단 돈도 별로 안 듭니다. 뭐 이러면서 자꾸 얘기했는데 현대가 탁구부를 만든다고 그러면서 저를 보고 오라고 그럴 때 제가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탁구인 입장에서 보면 삼성이 있으니까 현대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늘 했거든요. 근데 정작 저희가 오라 그러는데 안 가면 너무 무책임한 일이죠. 탁구팀 만들으라고 그럴 때는 저는 안 온다니 무슨 얘기냐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현대를 가게 됐고 글쎄 뭐 연습이죠. 연습을 끊임없이 또 열심히 했고요. 저는 사실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현대다. 아이들한테 그 뭔가 자부심을 주려고 제가 내가 대단한 존재야. 우리 회사가 대단한 그룹이야. 이런 그래서 늘 너희들은 대현대 소속이야. 대현대 선수가 나가서 잘해야지 못하면 되겠니? 이러면서 동기부여와 책임감과 그리고 대현대에 다운 지원을 특별하게 했어요. 제가 정말 최고로 해줬어요. 어느 다른 팀보다 최고의 그 음식과 최고의 유니폼과 최고의 지원. 그러니까 뿌듯이 느끼게 정말 그런 뒷바라지를 선수들한테 해주면서 너희들은 큰 존재다라는 기술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런 측면에서의 동기유발이 매일매일 생길 수 있게 시합을 나가서 잘 안 되면 좌절하기 쉽거든요. 나는 역시 안 돼. 역시 안 돼는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늘 강조를 했던 것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 한 시대에 그 선후배가 차이가 좀 제법 몇 년 나는데도 그렇게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선수가 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저는 행운의 지도자였다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좋은 선수를 만났죠. 다만 그 좋은 선수가 둘이 있다 보니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왜? 개인전하고 개인 복식이 있었어요. 이 둘도 개인전도 메달을 바라볼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모두가 주목하는, 중국이 두려워하는 선수였어요. 근데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 메달이 보다 더 확실하게 근접하게 갈 수 있는 거는 복식이었었거든요. 이 환상의 조합을 메달권이 가까운 걸 어떻게 가져갈 거냐가 첫째고, 근데 과정에서 선수들은 다 개인전 욕심이 더 많지 않겠어요. 그걸 조합해서 끌고 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래도 끌고 가는 대범한 영자, 그래도 커나가는 목표가 있고 앞이 내다보이는 어린 정화, 이것이 어느 정도 연령의 차이가 있으면서 조화롭게 끌고 가기가 좋았죠. 둘이 뭐 성격이나 여러 가지는 음식이나 다 정반대야. 근데 그거는 우리가 요령껏 잘 조율해주면 되는 거고, 또 과정에서 우리가 준비한 대로 중국을 이기고 이제 우리 우승을 할 수 있었죠. 글쎄 늘 그런 얘기를 해요. 24시간 내 선수를 생각해야 된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선수가 운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늘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훈련도 마찬가지겠죠. 끊임없이 그 훈련과 선수의 개개인의 어떤 사생활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글쎄 지도자가 선수들한테 존경을 받아야 되겠죠. 선생님이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에 신뢰감, 말 한마디, 뭐 하나 하는 게 무게감 있게 가서 꼭 저 얘기는 내가 듣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그냥 묵시적으로 딱 와닿게 하는 그런 선생으로서의 신뢰감이 우리 선수들한테 가야 된다라는 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뭐 이렇게 우습게 보지 않게 제가 노력을 많이 했죠. 예. 이제 뭐 임명은 회장님이 하시는 거고요. 제가 감사한 분 중에 또 한 분이 그때 당시에 김종길 회장님, 여성 선수촌장이 없었는데 그 임명을 하셨다라는 건 대단한 용기시고요. 그거에 보답하기 위해서 참 저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정말 불철주야라는 얘기를 제가 거기서 처음 썼는데, 정말 내가 여기서 컸고 여기서 먹고 잤던 우리 집이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선수나 지도자는 나의 후배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최고로 안전하고 최고로 있고 싶은 곳, 나가고 싶지 않은 곳, 이곳에서 정말 잘 먹고 편안한 곳, 이런 느낌이 드는 선수촌으로 내가 만들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있는 우리 태릉 국가대표 선수촌은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선수촌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 이런 어떤 각오가 있었어요, 제가. 그것이 보답하는 거지. 왜? 최초의 여성 선수촌장 해놨는데, 그거 봐. 여자 해놓으니까 저렇잖아. 라는 얘기 들으면 앞으로 우리 후배 여자는 끝이야.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저에게 책임도 많았고, 무거웠죠, 마음이. 끊임없이 제가 그때 잘 쓴 얘기가 매일매일 변화해야 된다. 나무도 심고, 대문도 고쳐서 좀 무게감 있게 하고, 애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방에서 애쓰시는 그냥 정성을 다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휴식 공간도 마련해 드리고, 이전에 어떤 그런 선수촌장님들의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면 저는 현장에서 함께 움직이는, 다만 트레이닝복 입지 않고 내가 사복으로 일하는 촌장의 모습으로 각인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일을 했죠. 선수촌장을 끝내고 제가 생각하는 범위가 좀 넓어졌죠. 제가 이제 조금 더 컸죠. 대한민국 스포츠 현장도 알게 됐고, 국제 스포츠도 알게 됐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지금 대한민국 체육의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이 뭔가라고 볼 때, 야, 이거는 그냥 국제대회 앞두고 예산 얼마 뚝 띄워주면 가서 메달 따고 와야 되는 정도로 생각 안 하고 기본적인 것들이 정말 안 돼 있구나. 근데 마침 이제 그때 비례대표로 새누리당에서 오라고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네 그랬어요. 그냥 시금방진 얘기지만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내가 나이도 그렇고 현장 경험도 그렇고 정책이나 국내 스포츠 예산, 국제 스포츠에 대한 문제점 것도 다 많이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였는데 남들이 보면 무식하다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체육만 거의 다 했어요. 체육이 아닌 일을 한 것은 교육부에 정말 국가 우수장학금 이공계열 예체능계, 그 장학금, 우수장학금 만든 거 말고는 거의 다 체육에 관련된 일만 제가 올인해서 했죠. 그리고 후반에 가니까 사실 그게 여러 가지 아쉬움은 많았는데 어쨌든 보람 있는 법안 통과도 있었고, 또 내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된 부분들도 있으나 그 4년이라는 기간이 저는 나름대로 제가 개인 누구 얘기가 아니라 체육계에 내가 할 수 있는 생각나는 일들을 위해서 후회 없이 아쉬움 없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일단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의원님께서는 국회에 들어오실 때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정하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4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해야 할 일들을 정하고 오셨고요. 그 중에 한 가지로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조항 신설이 있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체육유공자법은 국가대표 선수나 지도자가 국제대회 훈련 기간 중에 이제 부상이나 상해, 사망을 당했을 경우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고요. 이제 그동안에 국가대표 선수나 지도자들이
부상을 당했음에도 이제 그냥 은퇴해버리고 이제 제대로 그 이후에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후배들을 보시고 이제 이 조항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는 86년도에 국가대표 체조 선수셨던 김소영 전 국가대표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시 의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데요. 아시안게임 출전을 앞두고 있다가 그 평행봉에서 이제 낙마 사고가 나서 이제 척수 장애인이 되셨는데, 의원님께서 2005년에 태릉 선수촌장으로 부임하시면서 선수촌에 방문한 김소영 의원을 만나서 이제 이러한 체육 유공자 조항을 더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체육인으로서 어떻다라는 얘기가 안 나오게 잘해야지. 그러니까 항상 일찍 가고, 회의 시간에 일찍 가고, 예, 가능하면 출석은 꼭 잘해야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사실 보좌진들한테 많이 배웠어요. 예, 국회에 있는 동안에 뭐 상임위가 있다, 뭐가 있다 그러면 조금 한 시간 일찍 나가서 미팅하면서 그들과 같이 질문하고, 제가 물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제가 갖고 있는 관심사가 있으면 또 물어보고. 왜냐하면 보좌진들이 다방면에 많은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경험도 있고. 그러면서 제가 어쨌든 그런 준비를, 뭐 시합 나가려면 연습 열심히 해서 나가듯이, 예, 국회에서의 생활도 제가 사전 준비를 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좀 책 잡히지 않게, 예, 이렇게 하려고 제가 열심히 노력을 했죠. 예. 이제 국회의원을 끝낼 무렵에 의원들이 끝날 때쯤 되면 내가 나가서 무엇 할 건가 미리 다 준비를 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 미리 준비하지 않았어요. 의정활동 기간에 뭐 했다라는 얘기 듣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끝내고 나와서 뭘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그 복지법 통과 안 된 게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복지재단을 설립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어려운 체육인들이 좀 기댈 곳이라도 좀 해주고 싶었는데 안 됐네. 그래, 그러면 내가 비영리 사단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정말 의미 있는 어떤 역할을 한번 해보자. 어린 그 꿈나무 학생들,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약간 장학금, 그 다음에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인기, 그러니까 선수 아닌 일반 운동하는 일반 어린 아이들을 많이 육성해주는 대회 하나. 종목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고요. 50세 넘어서 빨리 은퇴한 시니어들을 위한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 그거는 스포츠 활동이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대회를 통해서 이런 시니어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건강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주변과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봤고, 그 국회에서 했던 거, 어려운 나라에 조그맣게라도 지원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면 스포츠 용품이라든지 인적 교류를 좀 할 수 있게 뭐 해주는 것들,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사업들을 해보고 싶어서 의미 있게 이제 이엘이사 휴먼 스포츠를 만들게 된 거죠. 저희 이엘이사 휴먼 스포츠는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후원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300에서 350명 정도의 이제 후원자분들이 계시고요. 이엘이사 의원님께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탁구 대회를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탁구 대회 같은 경우에도 주니어, 시니어를 위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대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비영리 법인이니까 여러분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자원봉사도 해주시고 또 이제 상품 같은 것도 후원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구술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될 만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뭐 저도 일부분 한 또 사람이고, 다시 한번 제 인생을,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쓰면서 봤는데 다시 한번 이런 영상 기록물에 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또한 제가 살아가는데 더 한번 정리해보고 다시 한번 조심하면서 나머지 인생을 잘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